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질서정연합니다. 쓰레기 하나 없는 거리, 칼같이 지켜지는 대중교통 시간표,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들, 웬만한 무례함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려운 세상.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고독해졌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회에서 정신질환 진단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요. 거리가 아름다워질수록 그 거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일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구마시모 도루는 이 역설에 주목합니다. 건강하고 청결하며 질서 정연한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가? 쾌적함이 어떻게 불쾌함의 씨앗이 되는가?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불편하지만 정직한 대답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차작입니다. 몇 해 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일이 좀 잘 안 풀리던 오후였어요. 동네 카페에 앉아서 원고를 붙들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아이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두세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엄마가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일도 잘 안 되고 있었고 이미 신경도 엄청 곤두서 있었던 때라 아마 저도 모르게 미간을 잔뜩 찌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곧 금방 부끄러워졌습니다. 그게 부끄러움이었었는지 불편함이었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좀 하여간 묘한 감정이었어요. 아이 엄마는 연신 아이를 달래면서 주변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듯, 우리 아이가 민폐를 끼친다는 듯한 그런 표정 있잖아요. 결국 그 엄마는 자리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울고 있었고요.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왠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울었던 게 문제였을까? 아니면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진 내가 문제였을까? 아니면 그 둘 다 문제가 아니라 어느 틈엔가 우리가 아이 우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버린 것이 아닐까? 이 책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을 읽으면서 저는 자꾸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저자는 일본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입니다. 도쿄에서 수십 년간 임상 현장을 지켜온 사람이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사회가 분명히 더 나아졌는데 사람들은 더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거리는 깨끗해졌는데 마음이 더 어지러워졌다 할까요? 저자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건 그 불일치가 너무 뚜렷해졌기 때문이었대요. 저자는 1960에서 70년대 일본의 한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거리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꽤 어수선했대요. 쓰레기가 굴러다녔고 불량 청소년들이 돌아다녔으며 아이들은 어른 없이도 자기들끼리 온 동네를 들쑤셔댔습니다. 폭력과 체벌도 드문 일이 아니었고요. 지금 우리 눈에는 버젓한 학대처럼 보이는 일들이 별다른 개념 없이 일상으로 존재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나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묻습니다. 그렇게 어수선하고 무질서했던 그 사회가 지금 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질서 정연한 사회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살기 편한 사회가 아니었을까 하고요. 이 질문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일본의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해요. 2019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세계 안전 도시 순위에서 도쿄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군요.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교차하는 그 도시에서 이 질서가 유지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서는 한 번에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신호 하나에 맞추어 엇갈려 지나갑니다. 외국인들이 넋을 놓고 바라보는 그 장면이 사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보기 드문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저자가 주목하는 건 단순한 법과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무언가, 사람들 스스로가 내면화하는 규범의 힘입니다. 도쿄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이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단지 교육의 결과가 아니지요.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 자체가, 그 공간의 설계 자체가 사람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거리가 깨끗하면 더러운 행동이 눈에 띕니다. 모두가 조용하면 소란스러운 사람이 도드라지겠지요. 모두가 신호를 지키고 있으면 신호를 어기는 사람이 거의 범죄자처럼 느껴집니다. 이 논리는 어느 순간 반전을 일으킵니다. 쾌적한 환경은 쾌적함을 어긴 것들에 대한 불관용을 만들어내고요. 질서 정연한 거리는 그 질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조용한 카페는 우는 아이를 견디지 못하는 어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간을 좀 찌푸렸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미간에는 제가 미처 지각하지 못한 어떤 기준들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였겠죠. 공공장소는 조용해야 된다. 아이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엄마는 아이를 잘 달래야 한다. 또 뭐 이런 기준. 근데 그 기준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그 기준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 책은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쾌적함이라는 함정. 저자는 아이들 이야기로 본론을 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놀라울 만큼 얌전하지요. 버스에서 고령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모르는 어른에게도 감사합니다를 자연스럽게 내뱉습니다. 교통 규칙을 지키고 위험한 장소에서 위험한 장난을 치는 아이는 요즘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범죄 건수는 수십 년에 걸쳐 큰 폭으로 줄었고 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의 수도 감소했습니다. 좋은 일처럼 들리지요. 아이들이 안전해지고 예의 바르게 자란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장면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는 70년대에 골목대장으로 살았대요. 동네를 누비고 금지된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른들에게 혼나고 친구들과 싸우고 화해했습니다. 그 어수선함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배워요. 규칙보다는 먼저 관계를, 체계보다는 먼저 몸으로 맞부딪히는 뭔가의 경험들을 말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른이 정한 질서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행동하는 모습이 어딘가 기묘하게 느껴진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아이란 본래 어른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무질서하고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소란스러운 것이 아이의 본래 모습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무질서함이 문제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산만한 아이는 ADHD 의심, 활발한 아이는 과잉 행동 검토 대상, 혼자 골목을 뛰어다니는 아이는 방임의 증거. 아이의 무질서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쇼핑몰에서 과자를 사달라며 우는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해요. 백화점에서 아이를 찾는 방송이 자주 흘러나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쇼핑몰에서는 그런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다고요. 아이들이 미아가 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손 닿는 거리 밖으로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높아진 기준, 좁아진 문. 일본이나 한국의 서비스업 수준은 세계 최고지요. 편의점 직원, 택시기사, 영무원, 공무원, 어디를 가든 친절하고 정확하고 밝은 미소를 유지합니다. 해외에서 일상적인 서비스 수준과 비교하면 차이가 현저합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높은 서비스 수준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모두가 이 수준을 유지하는 사회는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70년대 시대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태도가 들쑥날쑥했대요. 어딘가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서툰 사람도 나름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와도 직원이 다소 무뚝뚝해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주체적이며 도전 정신이 넘치고 협조적이고 성실한 사람. 경제단체 연합회가 매년 발표하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해마다 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에 몇 년을 쏟아붓고 고등학생들은 이미 그 기준을 내면화하기 시작하고요. 저자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지능검사에서 IQ 70에서 84 사이로 측정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경계선 지적 능력, 지적 장애라는 진단을 받을 만큼은 아니지만 평균 지능보다는 낮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전체 인구의 10% 이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고 해요. 장애 기준에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능력 기준을 충족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회의 어느 쪽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립됩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보이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사회가 퍼부는 화살이 가장 먼저 날아오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다가 한없이 고독해진 우리들. 사회가 발전할수록 개인의 자유는 늘어나지요. 태어난 집안이나 지역에 의해 직업이 결정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친구도, 연인도, 직업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보가 맞지요. 그런데 저자는 이 자유에 붙어 있는 그림자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이 되면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이 되겠죠.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됩니다. 직업을 잃으면 그것도 나의 문제겠고요. 70년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운명을 탓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난 집안을 탓할 수 있었고요. 그것이 무기력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용서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그 주인공이 실패하면 용서받을 대상이 없어요. 자기 자신뿐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만나는 방식도 달라졌지요.
인터넷과 SNS는 인간관계의 선택지를 거의 무한대로 넓혀 놓았습니다. 어디서든 누구든 만날 수 있습니다. 팔로워 수, 프로필 사진, 첫 메시지의 인상, 인간관계는 이제 하나의 시장이 되었고, 우리는 그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매깁니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자유가 주어진 까닭에 우리는 그 자유를 감당하느라 지쳐갑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선택이 두려워지거든요.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으면 실패가 무서워집니다. 쾌적한 사회가 만드는 것은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자유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외로운 개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정신의료 사회의 검열관이 되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저자는 씁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 과연 아픈 걸까? 아니면 이 사회에 맞지 않는 걸까? 구분이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자는 20년 넘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요.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흐름을 감지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진단을 받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대요. 그리고 이 흐름과 사회의 변화가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요. 7, 80년대 시대에는 정신건강의학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증상을 마음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신분석적 관점이 살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역사, 관계, 내면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했고요. 지금은 좀 다르답니다. 현대의 정신의학은 DSM이라고 불리는 진단 기준서를 토대로 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가 만든 이 기준은 증상을 체크리스트로 분류한대요. 얼마나 자주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 몇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가, 이 숫자들이 진단을 결정합니다. 이 방식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고 재현 가능하며 통계적으로 검증 가능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렇게 물어요. 이 진단 기준은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이 변해온 방식은 과연 순수하게 의학적인 이유에서였는가 하고요. 늘어나는 진단명과 폭증하는 ADHD. 1960년대에 ADHD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 진단 대상은 아주 일부였답니다. 명백히 집중하지 못하고 학교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아이들이었죠. 지금 ADHD 진단을 받는 아이들의 수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년간 ADHD 진단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일본과 한국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입니다. 약을 처방받는 아이들의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설명은 진단 기술이 발달해서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사례들을 포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문제아로 취급받던 아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게 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자가 주목하는 건 조금 다른 측면이었어요. 사회가 요구하는 집중력과 통제력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전에는 그냥 산만한 아이로 넘어갔을 아이들이 이제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7, 80년대에는 수업 시간에 좀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어도 선생님이 어느 정도 받아주었대요. 교실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소란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교실은 모두가 조용히 앉아서 집중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아이는 즉시 눈에 띄고 학교로부터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받습니다. 돈 때문에 아프고 돈 때문에 낫고. 저자는 이 현상을 콜레드라는 사회학자의 의료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전에는 의학적인 문제를 보지 않았던 인간의 상태를 질병이나 장애로 범주화하고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비만이 의료화되었습니다. 갱년기가 의료화되었고요. 슬픔이 의료화되었습니다. 산만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료화는 모두 나쁜가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화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정상이 아니다. 치료가 필요하다. 고쳐져야 한다. 더군다나 DSM의 진단 범위가 확장되어 온 역사에는 보험회사와 제약산업의 논리도 깊이 관여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어떠한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보험 여부 적용이 달라집니다. 제약회사는 진단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 많은 약을 팔 수 있습니다. DSM의 초안을 작성하는 의원들 상당수가 제약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신의료는 우리를 어디로 돌려보내는가? 동성애는 한때 정신질환이었습니다. 1973년까지 DSM의 병명으로 올라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게이 해방 운동가들의 오랜 싸움 끝에 이 분류는 삭제되었지요. 정신의학계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다라고요. 이 역사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진단이란 언제나 그 시대의 사회적인 맥락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정상으로 분류된 것이 내일 병으로 분류될 수 있고, 오늘 병으로 분류된 것이 내일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지원의 방향에 주목합니다. 의료와 복지는 환자를 회복시켜서 어디로 돌려보내는가? 결국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현대사회의 질서에 융화되는 인간이라는 방향으로만 돌아갑니다. 다른 방향의 삶, 다른 방식의 존재는 의료와 복지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자는 지금 ADHD나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받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현재의 의료 체계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의 목적이 오직 사회의 기준에 맞게 기능하는 사람을 만드는 데에만 향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것일 거니까요. 이 질문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저자도 답을 주지 않았어요. 다만 이 질문을 품은 채로 의사로 있다고 말합니다. 건강 강박과 육아 리스크의 시대. 건강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느껴진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지하철 광고, 마트 진열대, 식당 메뉴판, 어디서든 건강이 전면에 나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 건강을 위한 운동,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건강은 이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고 저자는 말해요.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된 건강은 건강하지 않은 것들을 도덕적인 문제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이전의 인간은 건강에 대해 지금처럼 민감하지 않았대요. 병이 나면 낫고 심하면 죽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일부였고요. 건강을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일본에서 건강이라는 개념이 처음 보급된 건 메이지 시대였습니다. 부국강병을 추진하는 국가가 국민의 신체를 국가 자원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초기에는 의료인과 일부 상류층만이 건강을 의식했습니다. 그것이 20세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대중화되고 현재는 모든 사람이 건강을 추구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단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되었죠. 건강 위험인자라는 개념이 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흡연이 위험하다는 것이 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담배 연기에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통계적이고 생물학적인 자료가 축적되면서 건강 위험 인자들이 하나둘 목록에 올랐고 그 목록에 오른 것들은 점차 기피되고 금지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목적 자체가 된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저자는 일본의 양생이라는 전통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양생이란 잘 살기 위해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건강인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삶의 철학과 연결된 개념이었습니다. 지금의 건강은 그것과 다릅니다. 건강은 이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건강한가? 라는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이 강박은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현대 일본에서의 죽음은 일상에서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 병원에서 죽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죽어가는 사람, 아픈 사람을 일상 속에서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70년대 이전 시대에는 죽음이 지역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죽음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은 죽음이 낯섭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건강에 대한 강박으로 전환됩니다. 건강하면 죽지 않을 것 같은 착각. 건강 위험인자를 모두 피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환상. 건강이 목적이 되면 노후 자금을 모으기 위해 죽어라 일해야 합니다. 더 오래 살기 위해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되거든요.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죽을 때까지 일을 그만두지 못해야 됩니다. 이 아이러니 앞에서 저자는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삶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리스크가 된 육아, 저출생이라는 귀결. 건강 이야기에서 육아 이야기로 이어지는 흐름은 자연스럽습니다. 건강이 의무화가 된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리스크의 목록과 마주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임신은 리스크입니다. 출산은 리스크입니다. 영유아기, 사고와 알레르기가 리스크입니다. 발달장애 가능성이 리스크입니다. 학교 폭력이 리스크고요. 아이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리스크입니다.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실패할 가능성이 리스크입니다. 이 리스크의 목록을 보고 나면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이 얼마나 큰 용기를 요구하는지가 보입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을 짚습니다. 이 리스크의 목록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차이는 현대인이 이 불확실성을 견디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불확실성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육아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리스크가 부모의 책임이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부모가 관리에 실패한 것이고요. 저자가 사장에서 쓴 문장이 있었어요. 아이는 동물로 태어난다는 문장. 말이 통하지 않고 제어가 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서서히 사회화됩니다. 그 과정이 육아인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동물인 시간을 점점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가능한 빨리 사회화되어야 하고, 가능한 빨리 질서를 익혀야 하고,
가능한 빨리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표정들을 생각합니다. 그 엄마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아이가 울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사과합니다. 어린이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뉴스에 나옵니다.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요. 낮은 출생률은 필연적인 결과,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의 논리를 가장 깊이 내면화한 사람들이 비용과 위험을 계산하고 그 결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지요. 그들은 그 사회가 가르쳐 준 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판단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역사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계약의 논리에 충실히 따르는 삶이 오히려 그 논리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서 비용과 투자 이상의 의미를, 사업이나 손익 이상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부모로서 육아 과정에서 그런 의미를 발견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의미는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의미를 경험해 보기 전에 위험과 비용의 계산이 먼저 앞서는 사회. 저자는 이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표백된 사회, 지워진 사람들,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노숙자들. 1990년대 도쿄에는 노숙자가 5,700명 가까이 있었대요. 버블 경제 붕괴 이후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주쿠에도 시부야에도 우에노에도 텐트와 판잣집이 늘어서 있었고요. 2017년에 같은 조사를 하면 695명이었습니다.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죠. 이것은 복지 정책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행정과 지원단체들이 노숙자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역시도 다른 측면을 이야기해요. 노숙자들이 머물던 지하 통로와 공터에는 이제 출입금지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노숙인들의 주거지로 유명했던 강가는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정비되었고요. 공간 자체가 개조된 것입니다. 거리에서 노숙자를 발견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요. 노숙자들은 두 가지 힘에 의해 거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복지의 손길과 시민들의 거부감, 그 두 힘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거든요. 70년대 시대부터 도쿄에는 언제나 노숙인 혹은 그와 유사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리의 일부였습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한 형태였지요. 지금은 그 빈틈이 사라졌습니다. 질서의 망이 너무 촘촘해져서 그 빈틈에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귀여움이 곧 정의가 된 현대사회. 저자는 일본이나 한국 사회에서 귀여움이라는 개념이 확장된 역사를 추적합니다. 처음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매력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귀여움이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여움은 하나의 도덕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귀여움이란 무엇인가? 위험을 상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해하고 작고 안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마스코트들을 보면 하나같이 귀엽고 느긋한 캐릭터들입니다. 행정도, 기업도, 사회도 귀여움을 공식 언어로 채택했습니다. 귀여움이 보편적인 선이 된 사회에서 귀엽지 않은 것들은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공간 설계는 어떻게 사람을 길들이는가? 환경관리형 권력은 규칙을 명시하거나 감시하는 대신 공간 자체를 설계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에스컬레이터의 방향, 대기선의 위치, 통로의 폭, 사람들은 아무런 강제 없이도 그 공간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저자가 주목하는 건 이 방식이 현대사회에서 지배적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방식은 규칙에 반항하는 것보다 공간에 반항하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훨씬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세 가지 논리를 정리합니다. 자본주의, 개인주의, 사회계약. 이 세 가지 논리는 현대사회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 논리들은 분명히 진보입니다. 신분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는 사회보다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던 사회보다 지금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 세 논리가 지나치게 깊이 내면화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동아시아, 특히 일본과 한국이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의 답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신자유주의와 맞닥뜨린 사회, 근대 시민사회가 충분히 뿌리내리기 전에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의 탕류를 한꺼번에 삼켜버린 사회. 그 결과 사회는 빠르게 쾌적해졌지만 사람들은 그 쾌적함 안에서 점점 더 좁은 공간만을 허용받고 있습니다. 문제로 느끼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 만일 당신이 이것을 문제로 느끼지 않는다면 문제로 느끼지 않는 상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요. 쾌적한 사회는 그 쾌적함에 적응한 사람들에게 이 불편한 질문을 잘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잘 작동하고 거리는 아름답고 사람들은 예의 바르며 서비스는 완벽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 책의 문제의식입니다. 이 책의 요약 정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를 함께 들여다봤는데요. 쾌적함의 역설, 도시가 아름다워질수록 그 아름다움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배제된다는 이야기. 개인의 자유가 커진 만큼 혼자 짊어져야 될 책임도 커져갔습니다. 쾌적한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은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자유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는 외로운 개인이었죠. 정신의료와 사회적인 관계, ADHD 진단이 폭증하는 현상은 진단기술의 발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높아진 것과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치료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죠. 의료가 사회가 아닌 사회의 편에 서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불편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건강 강박과 저출생의 연결. 건강이 의무가 된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일은 끝없는 리스크 목록과 마주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의 논리를 가장 깊이 내면화한 사람들이 가장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죠.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표백된 사회의 이면,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고 귀여움만이 도덕적인 기준이 되었다는 이야기. 공간 설계는 우리의 행동을 관리했고 알고리즘은 우리의 사고를 관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 선택의 틀 자체가 이미 설계화되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쯤에서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라는 거지? 거리가 깨끗해졌고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서비스가 훌륭하다. 이 말이잖아요. 더 좋은 거 아니었나요? 저자도 이 질문을 압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 자본주의도 개인주의도 법도 질서도 이것들이 가져다 준 자유와 진보는 분명히 있다고요. 신분에 따라 직업이 정해지던 시대보다 지금이 얼마나 좋아졌냐고요. 그럼에도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사회가 너무 완벽하게 작동하다 보니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그들이 정말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다만 눈치를 보면서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래요. 아이가 우는 카페에서 짐을 싸는 엄마처럼, 기준에 맞지 않아 조용히 밀려나는 사람처럼, 그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낸 겁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맞나요?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숨어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질문을 잘하지 않는 이유는 거리가 깨끗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우리 시야 밖으로 치워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저자가 이 책에서 가장 무섭다고 말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자가 말했던 방향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어떤 거창한 혁명을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책의 결론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빈틈을 다시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울어도 괜찮은 공간, 느리고 서툰 사람도 설 수 있는 자리, 완벽하게 사회화되지 않은 사람도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는 여지, 쾌적함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쾌적함이 누군가를 지워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한 번쯤 알아채자는 겁니다. 이 불편한 감각이 사실은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런 책을 읽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살기 좋아진 세상에서 여전히 어딘가 살기 어려운 우리에게 이 책은 말합니다. 그 어려움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사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는 이 한마디를 더 얹고 싶습니다. 그 불편함을 어렴풋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감각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감각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한 권 한 권 조금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요. 참 좋은 책이었죠?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Your sweater on my chair, coffee ring, a paperback half open, dust dancing in the air. We talk like every word is stolen. Your wristwatch by my bed, second hand is stumbling out of time. You laugh and shake your head, say some things never learn to rhyme. We are soft focus lovers, blurred around the edges of the frame, staying undercover, sharing little secrets in the rain. And if the world turns louder, let it rush.
rush right past our window pane. We are soft focused lovers saying everything, never quite by name. Oh, you trace the faded seam on my sleeve, like you might read my fortune. I answer with a dream of cheap wine, midnight trains and oceans. You say, do you recall every red July we almost had? I smile and say, not all, but I remember when you called me mad, so mad, so mad. We are soft focused lovers, blurred around the edges of the frame, staying undercover, trading little futures in the rain. If the years fall harder, let them tattoo lines across our names. We are soft focused lovers, never quite the same and still the same. But if we never grew older here, what if the ceiling just learned our song? What if the daylight forgot this room? Would you still stay if the clocks were wrong? I would meet you in a different key, find your shadow in a stranger's eye, call you by a word I haven't